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 아버지, 정령 가시렵니까? 우리 모두 죽습니다. 관을 세 개 짜라. 하나는 임금님 것이고 둘은 우리 것이다. 아버지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비가 미쳤다 해도 좋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 짐승이지. 저 강물에 임금의 시신이 떠다닙니다. 아무도 건지지 않습니다. 눈이 온다. 오늘 밤이다. 간다. 따라와라. 야담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457년 음력 10월, 강원도 영월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동강이라 불리는 강줄기가 영월 고을을 휘감아 흐르고 있었고, 그 강물 위에 시신 한 구가 떠 있었습니다. 거적대기에 대충 말린 채 강변 갈대밭 사이로 떠밀려온 시신이었습니다. 목에는 시뻘건 줄 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이 사람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단종, 조선의 제6대 임금이었던 소년. 17살의 생이 활줄에 졸려 끝난 뒤 그의 시신은 짐승의 사체처럼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세조의 명이 영월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단 한 줄의 어명이었습니다. 삼족. 본인의 북의 친족, 목의 친족, 처가 친족을 모조리 죽인다는 뜻입니다. 시신 하나를 건졌다가 수십 명의 목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단종의 보기를 꾀했던 사육신 6명이 한양 저작거리에서 거열형으로 찢겨 죽었고 그 가족 수백 명이 노비로 끌려간 직후였습니다. 세조의 어명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조선 팔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관군 수십 명이 동강 나루터와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월 군수는 관아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전들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문빗장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강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때 조선의 지존이었던 소년의 시신이 까마귀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처지에 놓여 있었고 수천 명이 사는 고을에서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양심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한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뭉도라는 이름의 말단 지방 관리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들 셋을 불러 모아 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3개의 관을. 하나는 단종의 시신을 모실 것이었고 나머지 둘은 자신과 아들들이 죽으면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이후 500년의 세월 동안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점은 단종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41년 조선 제5대 임금 문종의 아들로 태어난 단종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산후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품을 단 하루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세종의 뒤를 이어 즉위했지만 제위 2년 3개월 만인 1452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이 죽기 직전 고명 대신들에게 남긴 유언은 짧았습니다.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해 달라. 그해 단종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12살짜리 고아가 조선의 왕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단종 즉위년 기록을 보면 어린 왕은 근정전 옥좌에 앉아 조회를 받을 때 대신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사실상 국정을 운영했고, 단종은 대신들이 올리는 문서에 어보를 찍는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앉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 이유는 당시 조선 왕실에서 가장 야심 많고 능력 있는 왕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무예와 학문을 겸비했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조카 단종이 앉아있는 왕좌는 고명대신들의 권력을 빌려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허약한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1453년 계유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역사가 계유정난이라 기록하는 사건입니다. 수양대군은 사병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습격해 철퇴로 내려쳐 죽였습니다. 이어 황보인을 비롯한 고명대신들을 차례로 체포하거나 살해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단종을 보필하던 핵심 신료들이 모조리 제거되었습니다.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3살의 아이가 무장한 숙부에게 대항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1455년 윤유월 마침내 단종에게 선의를 강요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넘겨주고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임금 세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치적 격변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조에게 단종은 살아있는 한 위협이었습니다. 단종이 존재하는 한 보기를 꾀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456년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사람이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역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세조는 이들을 체포하여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사지를 5마리의 소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이들의 가족, 친족, 노비까지 수백 명이 연좌되어 처형되거나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사육신 사건은 조선 전체의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단종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문 전체가 멸문을 당한다는 것을 온 나라가 목격한 것입니다. 이후 단종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가 되었습니다. 1457년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조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단종은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조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약을 보내라. 영월은 한양에서 약 350리, 지금의 거리로 약 140km 떨어진 산간 고을이었습니다. 태백산맥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이 고을은 삼면이 동강과 서강이라는 깊은 강줄기로 둘러싸여 있었고 나머지 한 면은 험준한 산맥이 막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짜기 안에 가옥 수백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인구는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길은 말 한 필이 겨우 지나갈 폭이었고 외부와의 교통은 나루터 두어 곳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유배된 곳은
영월의 관풍원이었습니다. 관풍원은 영월 군수가 업무를 보던 관아 건물로 왕이 머물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 별궁을 지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17살의 소녀는 이 낡은 관아의 한 방에서 감시를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관군 수십 명이 관풍원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월 군수조차 단종을 함부로 만나거나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사실상 홀로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상태였습니다. 이 작은 고을에서 호장을 맡고 있는 어흥도는 영월에서 태어나 영월에서 자란 토박이 관리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영월 엄씨로 대대로 영월 고을의 향리를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문도 막강한 연줄도 없는 지방의 중간 관리. 그것이 어흥도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 구조를 생각하면 거의 이해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은 어흥도 한 사람의 목숨만을 위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아내, 아들, 딸, 처가 식구들까지 모조리 죽거나 노비로 끌려가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수십 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무게. 그것을 안 채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흥도의 결심을 더욱 무겁게 만든 것은 그 시절 영월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가지고 영월에 왔을 때 왕방연은 단종에게 사약을 직접 올리는 것을 주저했다고 전합니다. 왕방연은 이후 관직을 그만두고 영월 근처를 떠돌며 눈물을 흘렸다는 야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왕방연은 시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주저함과 눈물은 있었지만 행동은 없었습니다. 영월 군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영월 군수는 단종의 죽음 이후 관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책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왕도, 정승도, 군수도, 도사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단종이 죽은 날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신은 여전히 동강 강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5월의 영월은 이미 초겨울이었습니다. 태백산맥에서 불어내리는 찬바람이 강물의 온도를 빼앗아 갔고 시신은 서서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까마 귀들이 강변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흥도는 이틀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은 그의 내면을 직접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대의 전승과 선조 수정실록의 기록을 종합하면 그가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흥도가 먼저 한 일은 아들 셋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을 한자리에 앉힌 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관을 3개 짜라고 명했습니다. 관 3개. 하나는 단종의 시신을 모실 관이고 나머지 둘은 자신과 가족이 처형될 때를 대비한 관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한 것입니다. 아들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관을 짜라고 명하는 순간 그 집안에 어떤 공기가 흘렀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도끼와 톱을 들고 마당에서 널빤지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같은 시각 영월 고을의 나머지 사람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관을 짜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병과 같아서 한 사람의 침묵이 옆 사람의 침묵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의 기록에는 어문도의 각오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한 고을에 관리된 자로서 임금의 시신이 물에 버려졌는데 어찌 차마 모른 척하겠는가. 이 한 줄의 기록이 어문도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가진 거의 유일한 직접적 언급입니다. 하지만 이 한 줄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조의 관점에서 단종은 이미 노산군으로 강등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문도는 여전히 단종을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단종은 폐위된 죄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모셔야 할 군주였습니다. 관이 완성된 뒤 어문도는 자신의 관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고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볼 때 입는 예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문도는 시신을 몰래 훔쳐 숨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로서 임금에게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려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의 행위가 아니라 신하의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식과 현실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관군의 감시를 뚫어야 했고, 시신을 수습해야 했고, 매장할 장소를 찾아야 했으며, 이 모든 것을 들키지 않고 해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그것도 혼자만의 죽음이 아닌 수십 명의 죽음입니다. 어문도가 기다린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둠과 눈. 그날 저녁 하늘이 응답이라도 하든 먹구름이 영월분지 위로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산맥에서 밀려온 찬 공기가 습기를 머금은 구름과 만나면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눈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세졌습니다. 자시밤 11시가 되었을 무렵 영월에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의 횃불이 눈보라에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감시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문도는 일어섰습니다. 아들 셋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남이 지게의 관을 젓고 차남과 삼남이 밧줄과 삽을 들었습니다. 어문도는 맨 앞에 섰습니다. 4명의 남자가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동강 기슭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의 이동은 평소의 몇 배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숨을 죽이며 걸어야 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어문도가 마주한 것은 갈대밭 사이에 걸려있는 단종의 시신이었습니다. 거적대기에 대충 말려있던 시신은 강물과 찬바람에 노출되어 이미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옷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목에 줄 자국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어문도는 얼어붙은 시신을 강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거적대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어 시신을 닦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맨몸에 바람을 맞으며 왕의 시신을 정성스레 닦는 남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수의 대신 시신에 입혔습니다. 왕에게 바칠 수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최소 반시경, 약 1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군의 순찰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1시간 동안 강변에 노출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시신을 관에 모신 뒤 다음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디에 묻을 것인가? 강변 근처에 묻으면 발각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마을 근처는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무덤이 발견되는 순간 어문도 가문은 전멸합니다.
그래서 어흥도가 택한 곳은 동을지산이었습니다. 영월 동쪽에 자리한 해발 수백 미터의 험준한 산이었습니다. 관군들이 순찰하지 않는 깊은 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높은 곳, 그리고 왕의 무덤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유교적 신념. 어흥도의 선택에는 현실적 계산과 신하로서의 도리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에 꽁꽁 얼어붙은 산을 눈보라 속에서 관을 지고 올라간다.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도 극한의 행군입니다. 등산 장비도 조명도 방한복도 없이 관복 차림에 지게 하나를 메고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씨가 지나 축시 새벽 1시 3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흥도와 세 아들은 동을지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의 눈은 무릎 위까지 차올라 있었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힘을 써야 했습니다. 관을 진 장남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어둠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횃불을 들 수 없었습니다. 불빛은 곧 발각을 의미했습니다. 네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발바닥의 감각과 바람의 방향에만 의지하여 산을 올랐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의 순찰이었습니다. 횃불 서너 개가 산기슭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흥도는 즉시 아들들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관을 내려놓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눈 위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눈 위에 엎드린 몸 위로 쉴 새 없이 눈이 쌓였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관군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 눈에 누가 산에 올라오겠나. 돌아가자. 횃불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횃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흥도 일행은 눈 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눈 위에 관복 차림으로 엎드려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관군이 지나간 뒤 어흥도는 일어났습니다. 눈을 털었습니다. 다시 관을 졌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간다. 그리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앞을 가로막던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암사슴 한 마리가 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사슴이 벌떡 일어나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어흥도는 사슴이 앉아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물의 체온에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산 속에서 유일하게 흙이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삽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후대의 기록은 이것을 천응, 하늘의 응답이라 적고 있습니다. 어흥도의 충절에 하늘이 감응하여 매장할 자리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어흥도는 삽을 들었습니다. 세 아들과 함께 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삼나리 돌과 얼어붙은 흙에 부딪혀 손잡이가 덜컹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피가 삽자루를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관이 들어갈 만큼의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어흥도는 관을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관복의 겉옷을 벗어 관 위에 덮었습니다. 수의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왕에게 자기 옷이라도 덮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눈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낙엽과 가지를 뿌려 무덤의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봉분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봉분이 있으면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표식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흔적 없는 무덤, 이름 없는 왕릉. 그것이 단종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문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아들도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4명의 남자가 봉분도 없는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리를 내어 곡할 수도 없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목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왕의 국장을 치러야 할 수만 명의 백관 대신이 해야 할 일을 말단향리 1명과 그의 3 아들이 이렇게 해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4 사람의 발자국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며 흔적을 지워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곳에 사람이 다녀간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문도는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월 고을의 어둠이 저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 집과 가족과 벼슬과 고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문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직후 어문도는 영월을 떠났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아니,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돌아가면 죽는 집이었습니다. 시신 수습 사실이 발각되면 삼족이 멸해집니다.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산을 버렸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호패를 벗어 버렸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어문도가 택한 도주의 방향은 남쪽이었습니다. 영월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산줄기를 타고 남하했습니다. 태백, 영주, 안동을 지나 경상도 깊숙이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남동쪽 끝인 울산에 이르렀습니다. 3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4시간 남짓이면 가는 거리이지만 1457년에는 도보로 보름에서 20날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을 넘어야 했고 깊은 강을 건너야 했으며 들판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그것도 겨울 추위 속에서 관군의 추적을 피하면서. 왜 하필 울산이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문도는 울산에서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는지, 가족과 함께 갔는지, 아니면 홀로 갔는지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울산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영월의 호장으로 태어나 영월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300km 떨어진 울산에서 이름 없이 죽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잊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세조는 14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종이 즉위했고 이어 성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의 찬탈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기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스러운 재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복위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킨다는 것은 세조의 왕위 계승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세조의 후손인 현재의 왕들 자신의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육신의 충절이 먼저 재평가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의 충절을 기리는 목소리가 살인파를 중심으로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단종 자체의 복위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1698년 숙종 24년에 이르러 단종이 복위되었습니다. 죽은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노산군이라는 강등된 호칭이 철회되고 다시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졌습니다. 영월의 무덤에는 장릉이라는 능호가 내려졌습니다. 어흥도가 눈보라 속에서 사슴이 앉았던 자리에 묻은 바로 그곳이 241년 뒤에 조선 왕릉으로 공식 인정된 것입니다. 봉분도 없이 낙엽으로 덮었던 흔적 없는 무덤이 이제 왕릉으로 정비되어 성물과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흥도의 이름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791년 정조 15년 어흥도는 공조참의에 추증되었습니다. 공조참의는 정삼품 당상관으로 말단 향리였던 어흥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죽은 지 300년이 넘어서야 받은 관직이었습니다. 1799년 정조 23년 울산의 후손들과 지역 유림이 뜻을 모았습니다. 어흥도를 기리는 사당을 세우자는 청원이 조정에 올라갔고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원강마을에 원강사라는 사당이 건립되었습니다. 1817년 순조 17년 원강사가 원강서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때 높이 2.1m, 폭 0.73m의 원강서원비가 서원 내 충의문 옆에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어흥도의 행적과 충절이 빼곡히 새겨졌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도망쳐 울산에서 죽은 말단 향리를 기리기 위해 100여 명이 넘는 유림이 모여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1876년 고종 13년 어흥도에게 충의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죽은 지 약 400년 만이었습니다. 충의 충성과 의리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흥도의 삶은 살아서는 도망자였고 죽어서는 무명이었으며 수백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충신으로 인정받은 기구한 여정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가 받은 것은 공포와 도주와 은둔뿐이었습니다. 명예도 보상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가면 2.1m 높이의 비석 하나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 비석 앞에 서면 500년 전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걸어온 300km의 길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길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걸어간 한 사람의 발자국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야담사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 야담사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